이혼 서류는 비가 오기 직전에 공기처럼 조용히 도착했다. 오전 7시 10분 대전 유성구의 서씨 집안 저택에는 주방에서 끓는 미역국 냄새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낮게 번지고 있었다. 문혜리는 늘 그렇듯 운동화를 벗어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회색 카디건 소매를 걷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3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은 아침이었다. 할아버지 서명국의 약과 보리차를 챙기고 남편 서도윤의 빈자리까지 아무렇지 않게 정리하는 아침이었다. 그날 가사 관리인이 등기봉투를 내밀었다. 발신인 칸에는 서림개발 법무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리는 내용물을 짐작했다. 전날 밤 도윤의 수행비서 오재석이 평소와 달리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가 아무 말 없이 끊었기 때문이다. 도윤은 중요한 말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의 시작도 양가 어른들이 정했으니 끈 역시 종이 몇 장으로 알리는 것이 그다웠다. 계단 중간에서 봉투를 뜯자 첫 장에 제목이 보였다.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서. 그 아래에는 재산정리, 비밀유지, 대외 발표 시점, 향후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다. 혜리는 차분히 읽었다. 대전 도안신도시의 고급 아파트 한 채, 현금 30억 원, 서림개발 비상장 주식 일부, 그리고 전주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까지 3년의 결혼을 정리하는 값으로는 후했고 한 사람의 침묵을 사는 방식으로는 지나치게 계산적이었다. 아가, 거기 서서 뭘 그렇게 보고 있니? 거실에서 서명국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리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천천히 돌아섰다. 계단 아래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누빔조끼 차림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고집이 세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지만 혜린이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도 그였다. 별거 아니에요, 할아버님. 회사에서 잘못 온 우편물 같아요. 회사 우편물이 왜 네 이름으로 와? 도윤 씨가 주소를 집으로 해둔 모양이에요. 제가 나중에 전달할게요. 혜리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심장 검사를 받은 명국에게 충격을 줄 수 없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와 노인의 팔을 잡았다. 명국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식탁으로 걸어가며 투덜거렸다. 그 녀석은 아내가 있는 집보다 회사 소파가 더 좋은 모양이야. 오늘도 안 들어왔지? 새로 맡은 복합문화단지 사업 때문에 바쁜가 봐요. 바쁘다는 말이 사람 노릇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혜리는 대답 대신 보리차를 놓았다. 식탁에는 4사람 몫의 반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앉은 사람은 둘뿐이었다. 시어머니 이경자는 아침 골프 모임에 나갔고 시아버지는 충남 지역 공장 점검을 핑계로 전날부터 집을 비웠다. 도윤의 자리는 늘 그렇듯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혜리는 그 빈 의자를 보면서도 속이 무너지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 이상할 만큼 마음이 자라 고요했다. 오히려 오랫동안 들고 있던 무거운 쟁반을 내려놓기 직전처럼 손끝이 가벼웠다. 명국은 국을 2숟갈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혜리나, 다음 달 전주에서 한지 축제가 열린다던데 너 예전에 그런 쪽 공부했다고 했지. 혜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이 집에서 그녀의 과거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명국뿐이었다. 다른 가족들은 그녀가 미술 관련 전공을 했다는 정도로만 알았다. 경자는 며느리의 직업이 집안 일정에 방해된다며 연구 노트를 창고로 옮기게 했다. 네, 한지 보존과 고문서 복원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안 하니? 내가 가끔 서재에서 낡은 종이 만지는 걸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더라. 혜리는 웃었다. 한동안 쉬고 싶었어요. 쉬는 게 3년이면 너무 길다.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병이 안 생겨. 명국의 말은 아무 뜻 없이 던진 것처럼 들렸지만 혜린의 가슴 한가운데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노인의 국그릇 옆에 반찬 접시를 조금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조만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정말이냐? 네, 이번에는 오래 쉬지 않을게요. 명국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식사를 시작하는 동안 해리는 식탁 위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창, 모서리가 다른 명국의 수저받침, 도윤이 한 번도 읽지 않은 채 장식처럼 꽂아둔 경제 잡지, 자신이 직접 고른 도자기 찻잔. 이곳의 3년이 전부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은 애착이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해리는 명국의 약을 챙겨주고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닫자마자 서류를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에는 도윤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날짜는 이틀 전이었다. 그는 같은 집에 사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무팀과 이혼 조건부터 정리했다. 해리는 서명란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었다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도윤에게서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본 기억도 거의 없었다. 문혜린, 세 글자를 쓰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명을 마친 그녀는 재산 분할 조항 옆에 짧은 문장을 덧붙였다. 위 조항의 재산 및 금전 지급을 모두 거절함. 그리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해리는 생각했다. 결혼에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끝난 마음의 서명은 간단했다. 그녀는 곧바로 오재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첫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받았다. 사모님, 아니 문 선생님, 서류는 받으셨습니까? 호칭을 미리 바꾸려다 실패한 목소리였다. 받았습니다. 서 대표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오후 2시에 대전가정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요. 오늘 바로 말씀이십니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부터 하려면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니 숙려 기간은 한 달이고요. 서 대표도 그 정도는 확인했겠죠. 재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아마 울거나 따지거나 조건을 조정해달라고 부탁할 거라 예상했을 것이다. 해리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덧붙였다. 2시 10분까지 오지 않으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의 재산 항목은 전부 삭제해달라고 법무팀에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충분히 보상하라는 뜻으로 넣으신 겁니다. 서 대표는 이 결혼이 서로에게 불필요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제 시간을 제 선택으로 쓴 겁니다. 값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해리는 더 설명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의 정막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가 계절마다 들여보낸 고가의 한복과 정장, 모임용 원피스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다른 쪽에는 혜린이 결혼 전부터 입던 셔츠 몇 벌과 낡은 청바지, 작업용 앞치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꺼내 자신의 옷만 넣었다. 보석함도 열어보았다. 결혼식 때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댁 행사에서만 착용하던 진주 귀걸이, 도윤의 어머니가 며느리의 품격을 말하며 건넨 금팔찌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해리는 아무것도 집지 않았다. 대신 목재 상자와 연구 노트 3권을 가방에 넣었다. 상자에는 당나무 섬유 도구와 산도 시험지, 대학원 시절 쓰던 붓이 들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해리는 반지를 한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3년 동안 도윤은 공식 행사 외에는 반지를 끼지 않았다. 해리는 자신이 선택한 관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어집 안에서도 빼지 않았다. 그러나 책임을 혼자 지는 순간 그것은 자기 소모가 된다. 그녀는 반지를 작은 흰 봉투에 넣고 도윤의 책상 한가운데에 놓았다. 봉투 아래에는
두꺼운 남색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에는 혜린이 관리해온 집안일이 적혀 있었다. 명국의 병원 예약과 복용약, 경자의 알레르기, 시아버지가 참석해야 할 제사와 친족 모임, 도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된 거래처 어른들의 생일, 명절마다 보내야 하는 선물 목록, 가사 직원들의 계약, 갱신 날짜까지. 수첩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제가 하던 일은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정식으로 맡기세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명국의 약이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지막 정리였다. 혜리는 수첩을 덮고 방을 나왔다. 한편 대전 둔산동의 서림개발 본사에서는 오재석이 대표실 문 앞에서 3번이나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도윤이 문화복합단지 투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도윤은 숫자와 일정, 사람의 욕망을 빠르게 읽었고 자신의 판단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다. 혜린과의 결혼 역시 회사가 위기를 벗어난 뒤 양가의 약속에 따라 한 선택이었다. 그는 그녀가 조용하고 요구가 없다는 점을 편리하게 여겼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존중하면 결혼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혜린에게 준 것은 존중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웠다. 재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자 도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받았답니까? 네. 서명도 이미 하셨습니다. 도윤의 펜 끝이 멈췄다. 조건 수정 요청은 전부 거절하셨습니다. 그제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지? 아파트, 현금, 주식, 상가 건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직접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가정법원에서 뵙자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기대며 미간을 좁혔다. 자신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는데도 혜린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쾌했다. 그는 충분한 재산을 준비한 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믿었다. 그런데 혜린은 그 예의를 통째로 거절했다. 오늘 당장 의사 확인 신청부터 하시겠다고 합니다. 2시 10분이 지나면 돌아가겠다고도 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사람을 호출해 놓고 시간을 정해? 재석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서류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대표만 잊은 듯 했다. 대표님께서 먼저 합의서를 보내셨으니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혜린에게서 직접 온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따지지 않았고 외부 행사에 혼자 참석하라고 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도윤은 그것을 무덤덤함으로 해석했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애정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자존심이 묘하게 긁혔다. 차 준비해 1시 반에 나간다. 오후 1시 50분 혜리는 대전가정 법원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흰 셔츠와 짙은 남색 바지를 입었으며 머리는 낮게 묶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가벼워 보였다. 누군가의 며느리라는 설명을 벗어 던진 사람 같았다. 도윤은 정확히 2시 5분에 도착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수행비서와 법무팀 직원이 뒤따랐다. 혜리는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웃지는 않았다. 왔네요. 이런 일은 변호사를 통해 조정해도 됐을 텐데. 협의이혼 의사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서류만 보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도윤은 그 안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재산을 전부 거절했다던데. 감정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어. 감정적으로 행동한 적 없어요. 3년을 함께 살았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있다.
그래서 더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재산이 없으니까요. 서림개발 주식도 아파트도 상가도 제 손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동안 집안을 관리한 것도 기여야. 해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 처음 듣는 인정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고 인정의 방식도 여전히 돈이었다. 그 말을 3년 전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았겠네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해리는 더 말하지 않고 법원 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안내에 따라 협의 이혼 절차와 숙려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뒤 다시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해리는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온 사람처럼 차분히 확인했고 도윤은 필요한 곳에 서명만 했다. 접수 절차가 끝난 뒤 법원 복도에 나왔을 때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한 달 뒤에도 마음이 같을 자신 있어? 해리는 걸음을 멈췄다. 이 질문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저도 그래요.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도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당신은 이유도 묻지 않았어. 이유를 물으면 다른 답이 나오나요? 도윤은 침묵했다. 해리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당신은 결혼 전부터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최근 한국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우리 결혼에는 제 자리가 없었으니까. 윤세라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더 단순해졌어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저와 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도윤은 반박하지 못했다. 해리는 가방에서 합의서 사본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재산 조항을 삭제한 수정본이에요. 비밀 유지나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세요. 한 달 뒤 법원에서 다시 만나요. 그 전까지는 서로 연락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건가? 해리는 처음으로 조금 놀랐다. 제가 계속 그 집에 있어야 하나요?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야. 법적으로 부부였던 지난 3년 동안도 우리는 거의 남이었어요.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도윤은 이상하게 가슴이 찔렸다. 그는 혜린이 눈물을 보이거나 적어도 화를 낼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야 자신이 준비한 보상도 이혼을 결정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혼자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해리는 수행비서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계단을 내려갔다. 도윤은 그녀를 불러 세우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법원 앞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집차를 이용했을 텐데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저 가방은 뭐지? 재석이 답했다. 아마 오늘 바로 댁을 나오신 것 같습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짐이 저게 전부라고? 사모님 물건이 원래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남았다. 3년을 산 사람이 가방 하나만 들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집에 자신의 것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해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법원에서 나온 뒤 곧장 대전 복합터미널로 향했다. 전주행 버스표를 산 다음 출발 시간까지 남은 30분 동안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다. 사라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서 대표의 아내가 아닌 문혜린의 이름으로 다시 연결되고 싶었다. 버스가 대전을 벗어나자 창밖의 건물들이 천천히 낮아졌다. 해리는 머리를 창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3년 전 전주를 떠나던 날이 떠올랐다. 당시 그녀는 보존과학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주안지를 활용한 고문서 복원법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은사인 백정호 교수는 여러 번 말렸다. 내가 사랑해서 가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빚을 갚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마라. 사람 사이의 은혜는
혼인으로 갚는 게 아니다. 해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년 전 아버지의 공방이 화재로 무너졌을 때 서명국이 재단을 통해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이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명국은 해린의 학업을 도왔다. 서씨 집안이 경영권 분쟁과 문화사업 투자, 실패로 흔들리자 명국은 마지막으로 해린에게 도윤과의 결혼을 부탁했다. 그는 두 집안의 인연이 회사의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해린은 은혜를 외면할 수 없었고 도윤에게도 희미한 호감이 있었다. 대학 시절 전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 번 만난 그가 자신의 발표 자료를 끝까지 들어준 기억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도윤은 그날의 청년과 달랐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한 번의 친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해린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왜 밤마다 오래된 종이를 만지는지 묻지 않았다. 무관심은 폭언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오래 사람을 마르게 했다. 전주에 도착하니 저녁 6시가 가까웠다. 완산구의 오래된 골목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해리는 택시를 타지 않고 여행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다. 한옥 지붕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골목 안쪽 작은 공방에서는 닭풀을 끓이는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말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백정호 교수의 작업실은 한옥을 개조한 작은 연구실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멈췄다. 잠시 뒤 흰머리가 늘어난 노 교수가 문을 열었다. 그는 해린의 얼굴과 여행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문을 더 크게 열었다. 들어와라. 비 맞는다. 해린은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법원에서도 집을 나올 때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신발을 벗었다. 작업실 안에는 말린 한지와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다. 백 교수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해린이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하자 그는 놀라지도 위로를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뭘 할 생각이냐? 다시 일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도망칠 곳이 필요한 거냐? 해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둘 다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치더라도 제 자리로 도망치고 싶어요. 백 교수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서랍에서 두꺼운 사업계획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표지에는 완산구 전통한 지문화센터 조성 및 고문서, 보건관, 설립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주시와 민간재단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한옥 여러 채를 연결해 한지 보존 연구실, 전시관, 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야. 해외 기관에서 돌아온 사람도 몇 명 참여하고 있고. 해리는 계획서를 천천히 펼쳤다. 건물 상태와 습도 조절, 전시 동선, 보건실 설비가 빼곡했다. 몇 장을 넘기자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다. 종이의 산화 문제, 목재 구조의 곰팡이 위험, 자연광 차단 설계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연결됐다. 총괄 보존 책임자가 아직 비어 있어요. 내 자리를 비워둔 거다. 해린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돌아올 줄 아셨어요? 돌아오길 바랐다. 다만 네가 스스로 오기 전에는 부르지 않으려고 했다. 백 교수는 그녀 앞으로 계약서 초안을 밀었다. 내 이름으로 결정하고 내 이름으로 책임져라.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도움을 받은 아이도 아닌 문혜린으로. 해리는 계약서 첫 장에 자신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공식 초대장과 기사에서 그녀는 늘 서림개발, 서도윤 대표의 배우자로 불렸다. 자신의 이름이 단독으로 인쇄된 문서를 보니 낯설면서도 숨이 트였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백 교수는 사업계획서 뒤쪽을 펼쳤다. 민간 투자 협력 후보 명단, 맨 위에 익숙한 회사명이 적혀 있었다. 서림개발,
대전과 충청권에서 문화복합시설 사업을 확장하던 도윤의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사 선정을 노리고 있었다. 혜린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불편하면 다른 사업을 알아봐도 된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피하지 않을래요. 확실하냐? 혜린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펜을 올렸다. 아침에 이혼 합의서에 서명할 때와 같은 손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전혀 달랐다. 하나의 서명은 자신을 끝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다. 문혜리는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제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한층 굵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전의 서씨 집안 저택으로 돌아온 도윤은 텅 빈 침실에서 흰 봉투와 남색 수첩을 발견했다.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린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수첩을 펼치자 자신이 몰랐던 집안의 수백 가지 일이 혜린의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의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다. 혜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진 방에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노동과 배려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반지를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함과 공허함이 가슴을 눌렀다. 그는 그것을 후회라 인정하지 않고 익숙한 질서가 흐트러진 탓이라 여겼다. 그날 밤 서림개발 전략기획실에는 전주 문화사업의 외부 전문가 명단이 새로 올라왔다. 도윤은 보고서를 열어보지 않은 채 결제 대기함에 넘겼다. 문서 첫 장에는 다음 주 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적혀 있었다. 총괄 보존 책임자 문혜린. 도윤이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예정이었다. 전주로 돌아온 첫날 밤 혜린은 백정호 교수의 연구실 다락방에서 잠을 청했다. 대전의 넓은 침실보다 좁고 불편했지만 숨은 오히려 편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완산구 전통한지 문화센터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이 사업은 전시관만 짓는 일이 아니라 고문서 보존, 장인 교육, 해외 공동 연구를 묶는 장기 프로젝트였다. 민간 투자 후보 맨 위에는 서림개발이 있었다. 혜린은 도윤과의 감정을 업무에 섞지 않기로 했다. 제안이 타당하면 인정하고 보존 원칙을 해치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막을 생각이었다. 아침 8시 백 교수는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 앞에 두꺼운 명단을 내려놓았다. 오늘부터 네가 면접도 봐야 한다. 보건팀, 재료분석팀, 기록관리팀까지 사람을 다시 꾸려야 해. 제가 어제 계약했는데 벌써요? 총괄이라는 자리는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3년을 쉬었으니 사람들 눈에는 공백이 길다. 실력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 혜린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그 공백이었다. 결혼 전에는 해외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고 국제 워크숍에서 발표했지만 지금의 업계에는 더 젊고 빠른 전문가들이 많았다. 과거의 성과만으로 자리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문화재 보존 건축가 김태겸이었다. 36살의 태겸은 강릉과 안동의 고택 복원 사업을 맡았고 전통 건축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설비를 숨기는데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검은 셔츠 소매를 걷고 도면을 펼치며 인사 대신 질문부터 던졌다. 복원실을 이동해 두겠다고 하셨는데 여름철 지하 수분 상승은 어떻게 막으실 생각입니까? 혜린은 도면의 기초 부분을 짚었다. 바닥 전체를 막는 방식은 쓰지 않을 겁니다. 한옥 목재는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외곽 배수로를 먼저 고치고 내부에는 가변식 공조와 독립형 수장고를 넣을 생각입니다.
복원 작업 공간과 보관 공간의 습도 기준도 분리하고요. 태겸은 다시 물었다. 관람객 동선이 복원실 가까이 지나가면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리창 너머로 보여주는 방식 대신 실시간 촬영을 교육관으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작업자는 방해받지 않고 관람객은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짧은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